3월 3일 코스피 급락 나왔습니다. 선물옵션 시장 분석해드린 지 일주일 만이죠. 오늘 급락에 대한 해석과 함께 2편 준비했습니다. 1편을 꼭 끝까지 먼저 보고 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제외한 모든 유명 증권사 유튜브 채널과 재테크 유튜버들이 지금 당장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얼마까지 간다, 왜 벌써 버블을 논하냐, 지금은 다르다, 앞다퉈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시장을 과열시킬수록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거래대금 폭증, 신용잔고 32조 역사상 최고치, 국내 주식 계좌수 1억 개, 사람들이 흥분할수록 거래 수수료는 조용히 쌓입니다. 멤버십 가입도 쌓이겠죠. 오늘은 코스피 6300이라는 숫자 뒤에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은행들과의 구조적인 연결고리까지 기관의 달콤한 속삭임의 실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투자 시장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물론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는 정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25년 7월 삼성전자를 다룬 기사입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경제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실적 악화 우려, 당시 주가는 62,000원, 하락장의 막바지 주가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모든 악재가 쏟아질 때 주가는 가장 저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절할 때 누가 매수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번엔 다르다. 왜 벌써 버블을 말하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 하락론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주가 170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기업, 증권사의 급변한 해석, 대체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는 증권사의 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주쫑쿠야, 나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증권사가 무슨 일 하는지까지 알아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드게임 판의 말이에요. 온라인 게임 속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그 게임을 운영하는 판을 만들어 놓은 게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특성을 알아야 게임의 룰을 지배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적어도 모르는 채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보단 낫겠죠. 많은 분들이 증권사를 단순히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구조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우린 주식시장의 룰을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증권사는 크게 리테일, IB, 트레이딩, 리서치, 자산운용 등 5가지로 나뉩니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리테일. 우리가 흔히 아는 객장 PB 지점 업무입니다. 증권사 직원의 절반 이상이 지점 업무 직원이에요. 주식, ETF, 채권 매매 중개, 펀드 판매 등 개인이 위탁 거래를 할 때마다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은 시장이 좋고 낙관론이 강해서 개인 자금의 유입이 많을 때 비싸집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수익 절반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는 주식이 빠져도 여러분 하락장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상향하잖아요. 주식이 급등해도 여러분 아직 버블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IB, 기업금융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기업 고객들을 상대하기도 하는데요. 우린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IPO 주간에 대해서만 기억할게요. 기업은 언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싶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몰려서 기업이 가장 비싸게 평가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럼 증권사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주관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죠.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기억에 남는 상장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였던 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폭락을 했고요. 고점엔 개미들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트레이딩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식 고수들인데요. 전체 직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자본 운용, 선물 옵션 매매, 차익 거래,
파생 해지 등 이런 것들로 수익을 냅니다. 이들은 방향을 예측하기보다 변동성이 크고 옵션 프리미엄이 비쌀 때 이 변동성을 활용합니다. 그때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리서치 센터인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 목표 주가 제시, 전략 리포트 작성 등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로 시장 교란이나 조작을 하진 않아요. 다만 시장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리서치 센터에서는 급하게 목표 주가를 상향해야 됩니다. 리포트가 틀린 채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보통? 더 가겠구나.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알겠지만 증권사는 증시 방향을 맞춰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꼭 증시가 올라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는 그냥 시장이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무조건 벌어요. 개인이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수익은 증가합니다. 상승장 좋습니다. 폭락장 거래 폭증하면 또 좋습니다. 증권사는 상승에 베팅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변동성만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거래 대금은 폭증했고 신용은 역사상 최고치이고 낙관론은 정점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얼마만큼 객관적일까요? 정말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관 외국계 자본의 구조적 연결고리. 지금까지는 국내 증권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게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조금만 급하게 매수해도 주식이 급등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매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들은 시장 네트워킹을 해요. 시장 참가자들끼리 온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헤지펀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트레이더들, 세일즈맨, 그리고 한국 시장 리포터들은 한국 증권사 리테일 영업직원,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때요? 리테일 쪽에서 콜옵션 많이 사나요? 레버리지 ETF 자금 유입이 크나요? 외국계 자금은 한국 시장을 하나의 파트로 봅니다.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일부예요. 그런데 한국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거래 대금의 거래량의 64%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왜냐면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없어서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곧 변동성의 원천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균형 장치,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시장 조성자는 항상 매수 매도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시장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ETF나 옵션 시장에서는 증권사가 공식 시장 조성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과열될수록 이들은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ETF를 대량 매수하면 시장 조성자는 그 물량을 받아줍니다. 지수가 급등해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폭이 급하고 급할수록 그들에게는 위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물 매도나 현물 해지에 나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상승장이 과열될수록 해지 물량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매도는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주 등장하겠죠. 기관은 항상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수익이 쌓이면 비중을 줄이고 위험이 커지면 해지를 늘립니다. 그 과정에서 선물 매도, 대차 거래, 공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국계 투자은행도 등장합니다. 국내 증권사, 기관, 외국계 IB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닙니다. 파생시장, 환율,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금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에 나옵니다. 기관은 자금을 먼저 움직이고 개인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움직입니다.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마지막에 시장에 남는 건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4부 외국계 투자은행이 보는 과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직접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국계 IB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보는 과열 신호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용잔고 급증, 개인 매수 비중 과도, 콜옵션 쏠림, 거래대금 역사적 고점, IPO 급증, 환율 변동성 확대,
프로그램 매도 전환. 이 중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그들은 리스크를 줄입니다. 공포에 사는 게 아니라 흥분에, 과열에 파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외국계 자금이 포지션을 줄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리스크 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줄일 때 대체로 이런 순서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현물보다 선물 포지션이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크고 빠르게 줄일 수 있고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먼저 나오고 현물 비중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매도 전환. 외국계 자금은 현물, 선물 차익 거래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가 쌓이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상단이 무거워집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지만 계속 힘이 약해져요. 이 구간에 가장 많은 개인이 추격 매수를 합니다. 세 번째, 옵션 시장에서의 변화. 고점 근처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개인 콜옵션 매수 급증, 외국인 기관 콜 매도 증가, 풋옵션 가격 서서히 상승. 이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 대비 포지션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옵션은 현물보다 훨씬 빠르게 심리를 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지션이 먼저 줄어들고 뉴스는 나중에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단기 과열 부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이미 줄여놓고 이유가 붙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은 뒤늦게 뉴스에 나온 이유를 보고서 판단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기관과 외국인은 자금을 이동시켜 놨어요. 여러분, 정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세력은 파생시장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놨고요. 전쟁이 안 났더라도 실업률 데이터나 CPI, 어떠한 데이터를 띄워서라도 급락시킵니다. 이미 개미들을 다 털었던 미장과 코인은 어제 급반등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투자 시장에서 한국 개미들 자금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5번째 정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각성하자라는 거예요. 기관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비중 조절입니다. 모두가 낙관할 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용기, 수익이 낮다면 일부를 지키는 선택, 신용은 줄이고 레버리지는 점검하고 계획 없는 추격 매수는 멈추고, 그래야 시장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코스피 63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 뒤에서 누가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관의 속삭임은 시장에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매우 빠르고 치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예요. 다음 편, 완결편에서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